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161석 대 90석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일단 야권의 주도권이 이제 넘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죠?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 완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는 2022년 정권 출범함과 동시에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제 피력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주택 공급 확대죠. 주택 공급 확대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시장에 맡기겠다. 시장에 주택 공급을 맡겨갖고 재개발 재건축 기능을 살려갖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빨리 내겠다. 그래서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했고,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중과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징벌적 과세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중과세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테두리죠, 이게. 이 두 가지가. 일단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규제 완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뉴스 헤드라인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전진단 대모 뺀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중립 보완 방안. 이게 뭐죠? 110 대책이에요. 110 대책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10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고, 110 대책에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건설 경기 완화랑 이제 최근 2년간 주택수 산정 제외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120 대책에.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한 18건 정도 된다.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들인데, 법 개정이 가능한 18건이 과연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 한번 좀 봐야겠죠. 일단은 재건축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이라든가 재건축을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악재죠. 그죠? 재건축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 재건축이 서울에 있는 재건축만 해당되냐? 그건 아니다. 어디까지 해당되죠? 1기 신도시까지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노후개시 특별법을 생각하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안전진단이라든가 최고의 환수, 폐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걸림돌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법안들은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놓은 거다.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이런 법안들이 쉽게 본인들 손으로 폐지하지 않겠죠? 그죠? 왜? 3년 있으면 뭐가 있어요? 대선이 있다. 네.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쨌거나 대선 3년 후 대선과 연관돼서 가기 때문에 본인들의 쪼라는 게 있을 거예요. 기조라는 게 있을 거고 그 기조들을 상당 부분 지켜가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거나 지금 정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불가능할 수가 있다. 그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사실상 뭐예요? 규제 완화예요. 규제 완화. 그죠? 어쨌거나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쉬워 보진 않는다. 이 중에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 시기 조정이라든가 소규모 정기 절차 간소화라든가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노후도 요건 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쨌거나 주택수 공급을 늘리는데 필요한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있고 조례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신축 소형주택을 6억 이상 6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사는 분들은 주택수 산정 제외. 이런 거는 사실상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행될 수도 있다. 요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음마 아파트 재건축 앞으로 100년 걸린다. 이제 100년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 재건축 가격이 글쎄요. 선거 이후에 얼마나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재건축들이 정말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 삼중고를 받고 있죠. 첫 번째는
안전진단은 둘째 시더라도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제일 큰 거 뭐예요? 건축비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마진이 별로 없죠. 지금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재건축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진행 봐야지 되는 거고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 조정인데 이게 쉬워 보이지 않고 얼마 전에 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었죠. 그래서 재건축의 대목 규제인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를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 초과이익 환수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에 초과이익 환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금리도 높고 분담금도 높고 이 규제 완화가 자초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실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재건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 추정 분담금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근데 뭐 반포에 있는 13포 18차 같은 경우는요 분담금이 얼마 책정됐냐면 12억 1,800만 원. 분담금 자체가 12억이 넘습니다. 얘가 원래 분담금이 얼마였던 애냐? 왜 분담금이 3억이었던 애다. 3억이었던 놈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 4배가 뛰었어. 400% 인상. 추가 분담금 400% 인상. 12억. 이 아파트는 지금 시세는 없다. 왜 없냐?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5억에 산다. 세대수는 작아요. 신박포 18차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강변에 있잖아요.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한 25억 정도를 감안했을 때 분담금까지 계산하면 얼마예요? 27억 정도 된다. 아니야 37억 있어. 37억. 37억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얘가 한 40억, 45억 돼도 남는 게 40억을 투자하고 3억 벌라고 5억 벌라고 투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도 34평에서 34평으로 갈 때 분담금이 3억 3천인데 3억 3천이 나올지 4억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3억 정도만 나온다고 쳐도 시세가 지금 얼마야? 45억이다. 그러니까 50억에 육박한. 남는 게 없다. 상계주공은 뉴스에 원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시세 5억, 분담금 5억, 15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얘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제일 좋다. 얘가 계산해보면. 어차피 얘도 5억 벌고 얘도 5억 버는데 얘는 50억, 40억 투자해서 5억 버는 거고 얘는 10억 투자해서 5억 버는 거니까. 용산구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세는 22억인데 분담금 거의 5억 대를 육박하니까 한 27, 8억 정도 되면 한 30억 초반만 간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대비 수익이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거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아까 막 우수대소들 운마도 얘기했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사실상 재건축이 쉽지는 않다. 자, 재건축이 쉽지가 않다는 것은 반대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점점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재건축이 진행될까 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로면 된다. 왜? 이유는 뭐냐면 자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이 시세를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아파트를 30억이나 25억에 산 사람들이 많으면 수익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 수익률이 안 좋은 거다. 실소유자들, 이 아파트를 10억에 15억에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20억에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죠? 아파트가 1000세 되면 50억 주고 산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 최근에 다 오른 건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지금 사면 먹을 게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가장 저렴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치 얘기를 아니죠. 정책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만 제 부동산적인 큰 시장에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 왜? 결국 시장은 뭘로 의해서 움직일까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러분 학생 수가 학생 수가 줄고 있죠. 대학 입시 경쟁률이 왜 점점 높아지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기는 더 힘들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시장의 논리라는 거죠. 서울의 인구가 줄 수는 있지만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학원가라든가 학교가 끼어 있는 아파트를 선호할 거고,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직장인들, 고소득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거? 편의시설이 좋고 커뮤니티가 좋고 직장과 가까운 자리를 또 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고, 그 안에서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와 수영장이 없는 아파트의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있냐 없냐가 또 가격이 벌어질 거고,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 안 내려가, 이런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게 재건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재건축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높다. 두 번째는 그 높은 금액에 높은 분담금을 계산하니까 집값만큼의, 내가 사는 금액만큼의, 이 집을 구매하는 금액만큼의 분담금을 내야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점점 이렇게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번 못 사면 영원히 못 사는 시장으로 바뀐다. 기회가 올 것 같지만 크게 안 올 수도 있다. 기회가 오려면 지금 우리가 본 이 아파트들이 45억짜리가 25억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오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아파트가 5억, 10억 떨어진다고 나한테 기회 올 것 같아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상계주공 아파트를 봅시다. 얘는 집값이 5억이야. 5억짜리가 떨어지면 얼마 떨어지겠어요? 안 그래요? 5억짜리가 다 떨어져봤자 5억인데 얘가 한 5천 떨어져. 그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물론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생각과 자기 도취에 빠져. 그렇게 되면 시장을 읽는 눈과 귀가 멀어집니다. 왜? 나와 생각을 동조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블랙홀 같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고분양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고분양가가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청약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청약이 어떻게 해요? 이 분양가가 계속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분양가가 우상향이야. 자, 이 분양가가 우상향하는 시간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기간 동안 최근 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평당 분양가 2천만 원에서 평당 분양가 4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분양가 상한제 기간에. 6억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를 지금 12억에 분양을 받아야 된다. 이거 왜 그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데도 분양가는 계속 오르죠. 왜 그러죠? 사과가 왜 5,000원이냐고 하나에. 없으니까 5,000원인 거지. 자재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고 토지대가 비싸요. 근데 이거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어떻게? 저기 강원도 태백에다가 아파트 지으면 돼요. 공사비는 서울에서도 1,000만 원이고 태백에서도 1,000만 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태백은 1,200이 들어요. 왜? 물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서울은 1,000만 원인데 태백은 1,200이라고 말이야, 공사비가. 근데 서울은 땅값이 평당 1억이고 태백은 평당 500이에요. 그러니까 500짜리 땅에 공사비 똑같이 1,000만 원 들이면 그게는 서울의 4분의 1 가격의 아파트 공급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팔려 나가냐라는 거야. 서울에도 외곽 지구들이 있잖아요. 외곽 지역들. 제가 특정 지역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오늘은. 그런 지역들. 그래서 의정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지역들, 신도시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 일산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GTX가 뚫리는 지역과 안 뚫리는 지역들이 또 차이가 날 거고, GTX가 통과되는 정차가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집값이 2억, 3억씩 지금 막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또 GTX가 똑같이 통과가 되는데 어떤 지역은 집값이 움직임이 없고 어떤 지역은 집값이 10억이 뛰어. 왜일까요?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교통에 들어간다고 다 같이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청량리 아파트 시세가 뭐 마포를 뛰어넘네 안 뛰어넘네 그러잖아요. 최근에 청량리 아파트가 18억 3천인가 신고가가 나왔어요. 18억 3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동네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역이 마포와 성동을 넘보고 있어. 시세로. 그럼 무슨 일일까요? 입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바뀐 게 아니죠. 그 지역의 가치가 바뀌었다. 가치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장돌뱅이였다가 사법고시 돼서 판사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지역적인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나와요. 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은 부동산 투자의 바이블이고 그걸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정독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 모든 투자의 길이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 안에서 움직인다. 지금 이제 재건축 아파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그러니까 발표를 했죠. 공시가격을 매년 올리겠다. 그래서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겠다. 자,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유세가 엄청 많아진다. 그죠? 보유세를 많이 걷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 없애겠다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미생 토론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 그런데 이건 뭐가 필요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역시 누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이거를 통과시킬 일이 없다. 네. 그래서 부동산 세금 완화도 난하게 예상됩니다. 2035년까지 공시가 비율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철회하겠다라고 했는데 쉬워 보이진 않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법제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세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부저감세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지금 이것도 지금. 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일단은 뭐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차 입법이 있겠죠. 계약시 청구권 및 전세 상한제 폐지. 근데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되는 내용이고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에서 5년 폐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시가격 로드 현실화 로드맵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 뭐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크게 우리한테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직접적인 영향들이 있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법 이런 것들도 이제 금방 통과가 되겠죠.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세 사기를 맞아서 집이 넘어가게 되면 모든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한테 있다. 예.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정당한 제도라고 봐요. 뭐 진짜 나쁜 임대인들 진짜 기만하고 속이고 이런 임대인들을 벌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글쎄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입법 3법이 시장이 그렇게 시장의 정상적인 방향성을 이 친구가 좀 저해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야당 주택공급 확대,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8만 가구가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100만 가구 공약을 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 틀리냐? 이제 여당의 100만 가구는 뭐냐면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이에요. 뭘 통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만들겠다. 그래서 공급을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규제를 풀어줘서. 근데 민주당에 대한 규제 완화, 공급 대책은 뭐냐면 이게 임대 아파트예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
뭐 수도권 50만, 지방 40만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얘기죠, 그죠? GBO에 없는 사람들한테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다 공급하냐? 서울에 땅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 개인 땅이야 다, 그죠? 개인 땅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100만 가구 공급한다?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죠. 그러면 이제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외곽지에서 해야 된다. 과연 선호도가 많이 올라갈까? 라는 거. 그러니까 이 100만 가구는 다 뭐다? 중요한 건 임대 아파트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러면 만약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공약과 현실은 틀리다. 그죠? 뭐 100만 가구를 서민을 위한 보증금을 조금 내고 오래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상적이고 방향성이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럴 만한 과연 자금이라든가 여력이라든가 아니면 토지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2년에서 3년 이후면 엄청난 주거 공급난이 예상이 될 것 같다. 이 주거 공급난이 예상이 되면서 지금 전세 시장은 어때요? 물량이 없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전세 가격 지수가 매매 가격 지수를 앞지르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주거난이 심각해졌을 때는 뭐 단기적인 아니지만 4년, 5년 후에는 좀 생각지 못한 또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야. 저는 지금도 집값이 비싸요. 제가 생각하기에. 맞죠?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사기 힘든 금액대까지 올라왔어. 근데 이 집값이라는 게 정말 희한해요. 한번 올라가면 쉽게 안 떨어져요. 이게 고정화되어 있어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있죠.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 상해를 가거든요. 상해를 갔는데 상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4천만 돼요. 지금 이게 하나 동네가 우리나라 인구만큼 돼. 그게 17평짜리 방 2개짜리 아파트 월세 얼마일 것 같아요? 평균 월세. 평균 400이야.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 제가 상해를 왜 가냐면 상해 이제 컨벤션에서 세미나를 하러 가요. 세미나를. 한국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하러 가는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아. 제가 이번에 이제 한 3번째 세미나예요. 가면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거를 사려고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절대치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핸드백이 2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일에 200만 원만 세일해서 1,800에 팔아요. 금방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3초면 팔려. 100개든 1000개든. 왜?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싸게 느껴지겠죠? 맞잖아. 그죠? 그런 개인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시장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 광진구의 아파트가 평당 1억 넘게 분양을 했죠. 이제 아실 거야. 100억대 분양을 했고 30평대가 40억대 분양을 했어요. 다 완판이 됐죠. 경쟁률이 25대 1이야. 광진구예요. 압구정동도 아니고 청담동도 아니고. 광진구에 뭘 지었어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광진구에다 지어놓은 것 뿐인데 평당 분양가 1억 2천에 완판이 된 거예요. 시장은 뭐다? 엄청나게 양극화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오늘 뭐 어머니 아버님도 많이 오셨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생각한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